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놀아줘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가 29살에서 30살 넘어가던 때 애인이 없었어. 인기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애인 없이 맞이하는 30살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 친구와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자. 그래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을 타국에서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태국 여행에 갔어요.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패키지 여행으로 갔어. 그래서 최고급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그게 벌써 한 15년 전이지. 싸이월드가 잠시 부활했었을 때가 있었어. 내 친구가 세영아 우리 15년 전에 태국 여행 갔었던 거 기억나냐? 하면서 나에게 사진을 보내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 왜? 미경아 우리 코끼리 탔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진짜 코끼리 탄 게 기억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화려한 꽃무늬 장식을 한 코끼리 위에 내 친구와 내가 같이 양산을 들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야. 난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코끼리를 탔다고? 이랬는데 내 친구가 자기도 기억 안 나나 봐. 세영아 더 놀라지 마라 하면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악어도 만지고 있고 트랜스젠더 언니들이랑 발전 끼고 사진도 찍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경아 나만 기억 못하는 거냐 했더니 내 친구가 나도 사진 보고 알았다. 내가 오늘 로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패키지 여행 이야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지? 이런 생각 들지?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 뭐야? 아이들에게 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패키지 여행 같은 놀이가 있고 자유여행이 있다는 거야. 내가 태국 여행에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하나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가이드님이 우리에게 야시장 앞에 내려주면서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가지라고 했거든. 그때 되지도 않는 영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코끼리 모양의 키링을 우리 반 아이들 줄 거라고 내가 40개를 샀어. 막 이렇게 깎아가면서 샀었던 그 기억, 그리고 태국에는 스타벅스 갔었던 기억. 자유로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동 동선을 짜고 나의 결정으로 했었던 행동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내 기억 속에서 태국 여행은 태국 스타벅스와 코끼리 키링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더라고. 그치, 패키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재미있었어. 남편 코끼리 타고 있으면서 방구 웃고 있더라고. 그래. 분명히 그때는 재밌었어. 그런데 15년 후의 내 삶에 그 시간들이 아무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 아이들에게 놀이도 마찬가지거든. 놀이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발성과 주도성이야. 그래서 요즘 SNS에 유행하는 엄마표 놀이라고 하는 건 그 다 가짜 놀이야. 엄마가 주도하는 놀이야. 엄마가 주인공이 되는 놀이야. 엄마가 가이드님이신 거야. 아이들은 가이드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는 아이들. 당장에는 아이들이 내가 코끼리 탔을 때 표정과 비슷하게 웃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가 했었던 그 경험들은 훗날 아이의 삶의 아무런 모습으로도 기억되지 못할 거라고. 패키지 놀이를 했기 때문이야. 그러네. 놀이에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도성과 자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해야 돼. 아이가 선택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진짜 놀이야. 두 번째는 목적성이 없어야 돼. 그게 뭐지? 무목적성이 와야 된다고. 놀이 뒤에 은근한 배움이 깔려 있으면 그거 다 가짜 놀이야. 놀이를 가장한 학습을 하고 있다면 그거 다 가짜 놀이야. 어떤 것들이 있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각종 행사나 박람회나 문화센터 등을 데리고 다녀. 근데 엄마들은 이게 놀인지 아신다고. 그렇지. 왜?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획득했으면 좋겠고 습득했으면 좋겠는 은근한 배움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놀이를 통한 한글 교육, 놀이를 통한 수교육, 그거 다 가짜 놀이야.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할까? 아이들은 엄마의 의도를 다 눈치채. 그런 활동들은 체험 학습이지 놀이가 아니라는 거야. 체험 학습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체험 학습이 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체험 학습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잘 놀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놀이를 통한 한글을 배운다고, 놀이를 통해서 수교육을 한다고, 그거 다 사기치는 거야. 놀이를 가장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고. 놀이는 무목적성이어야 해.
아무런 목적이 없어야지 그게 진짜 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남편 우리도 일할 때는 재미없는데 놀 때는 재밌다. 재밌지.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이 놀이를 통해서 은근한 배움이 깔려있다고 하는 걸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거든.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는 이거 놀이가 아니야. 이건 일이야. 해치워야 되는 어떤 것. 세 번째 놀이의 조건은 즐거워야 돼. 즐겁지 않은 건 놀이가 아니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한 놀이는 즐겁다고 느껴. 근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건 일이라고 느껴.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오늘 이 활동 해보자. 나는 나름대로 재밌는 놀이라고 준비를 했지.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신나고 재밌게 해.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 성공이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뭐라? 선생님 다 했어요. 이제 놀아도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 본인들이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건 일이라고 생각하지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해치워야 되는 거로 생각. 그렇지. 그런데 놀이는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보이는 성취 목적성이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이를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놀이를 통해서 수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 왜냐면 한글을 가르쳤더니 한글을 읽네? 숫자를 가르쳤더니 숫자를 읽네? 역시 놀이를 통해서 가르치니까 잘 배우네. 그래서 눈에 결과물이 보인다면 이건 학습이지 놀이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놀이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엄마들이 논다는 건 불안하지. 왜냐하면 학습을 시키면 즉각적으로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데 놀이를 시키면 아무런 결과물이 보이지 않거든. 그걸 나는 그릇에 비유를 해. 부모님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시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그마한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거든.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그럼 아이가 이 작은 종기에 뭔가를 담아낸다? 그럼 엄마 눈에는 그게 보여. 와, 오늘도 이만큼 담겼네. 와, 오늘은 이만큼이나 담겼구나. 엄마들이 불안하지 않아. 왜냐면 결과물이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많은 양의 학습과 공부를 받아들여야 되는 나이가 되었어. 근데 그 아이의 그릇은 얼마나니? 간장 종지만 하다는 거야. 이 아이는 담아낼 수 있을까? 맞지. 담아낼 수 없어. 쏟아져 버리고 어떨 때는 이 그릇이 깨져 버리기도 해. 그런데 놀이의 가치라고 하는 건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놀이를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인생의 진리와 가치는 뭐냐면 큰 그릇을 만드는 일이야. 내 아이가 작은 종지가 아닌 깊고 넓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게 놀이라고. 그래서 당장의 결과물로 무엇인가를 담아내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은 불안할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아이가 깊고 큰 그릇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놀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생 되잖아. 정말 많은 양의 학습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올 거야.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책임감 같은 학습이 존재할 거라고. 그때 이 아이들을 다 담아낼 수 있어. 왜? 이 아이가 가진 그릇은 너무나 크고 깊고 넓거든. 이게 놀이의 가치라는 거야. 나무가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 아이는 벌써 사과 맺었다라고 자랑하는 엄마들 보면 나는 그 엄마들이 조금 걱정스러워. 지금 당신 아이는 뿌리를 하나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열매 맺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저 나무는 거센 바람 한 번에도 무너져 버릴 수 있고 뿌리가 뽑혀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옆집 아이는 벌써 사과라고 하는 수확물을 얻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하는 엄마들이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안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놀게 하는 엄마잖아. 그러면 엄마들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한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눈에는 보이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 그릇을 만들고 있는지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 놀이의 진짜 긍정적인 가치를 배워나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여기서 엄마들 궁금하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AI 시대에 우리 아이가 AI에 종속되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AI와 협력하여서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놀이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현 시대의 과제 같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배우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아니? 뭐야?
우리 시대의 엄마들이 못 놀아봤어. 우리 때부터 사교육이 시작되었거든. 그래서 못 놀아본 엄마들이 엄마가 되었는데 놀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유아교육 전문가인 내가 노는 법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월 때까지는 감각놀이 해야 돼. 감각. 감각놀이란 무엇이냐? 내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 놀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시기 때 엄마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시는지 아니?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혼자 노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 이 시기 때 아이들은 협력놀이를 하는 시기 아니야. 자기만의 세상을 탐색하는 시기거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굳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이지 않니? 그러네. 이때는 오히려 엄마의 놀이 투입이 아이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이가 충분히 본인만의 놀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 굳이 놀아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는 시기다. 대신에 이 시기 때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다 놀이로 만나는 시기거든. 이때 엄마들이 해줘야 되는 거 제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통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놀이를 충분히 응원해주고 계신 거다. 아이가 각 티슈에 휴지를 뽑아. 이거 아이에게 뭐다? 감각적인 놀이다. 반복 놀이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휴지 이렇게 뽑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이의 놀이의 즐거움을 엄마가 없애버리시는 거야. 그리고는 옆에 앉아서 엄마랑 같이 소꿉놀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때는 엄마가 같이 놀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내버려 두는 거야. 아이들이 집을 어지럽히는 그 꼴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이의 놀이를 돕는 방법이다. 우와. 그래서 내가 기꺼이 육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같은 맥락이네. 같은 맥락이지. 휴지를 뽑고 있는데 엄마가 휴지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놨어. 근데 이 아이에게는 저게 여전히 갈증으로 남아있는 거야. 저거 다 뽑고 나면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의 눈을 피해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휴지를 꺼내려고 하다가 안전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결국에는 그 각 티슈 한 통 다 꺼내 놓을 거라고. 그렇다면 어차피 시켜줄 거 어떻게 하자? 기꺼이 아이가 그 놀이의 현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자. 우리 치현이가 각 티슈를 뽑을 때 처음에는 한 손으로 뽑다가 나중에는 두 손으로 뽑는 거야. 그걸 우리는 생중계 해주면 되는 거야. 오, 한 장씩 뽑고 있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오, 이제 양손으로 뽑기 시작하네. 엄마는 그냥 생중계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 휴지 버릴 거 아니잖아. 다시 모아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면 되거든. 엄마들 87,000원 주고 콩순이 주방놀이 세트는 사주면서 왜 4,500원짜리 각 티슈 좀 못 뽑게 하냐 이거야. 실생활 속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기성화된 장난감을 꼭 사줘야지 좋은 엄마 아니야. 12만 원 주고 조립 로봇 사줄 필요 없다고. 아이들이 조립 로봇 사주면 언제 제일 좋아하는지 아니? 마트에서 들고 나오는 그 순간만 좋아해. 택배가 집에 왔을 때. 그렇지, 택배 왔을 때라. 그리고 나서 그 조립해야 되는 노동은 다 누구의 몫이 되는지 아니? 그 아빠들 몫이 되는 거야. 10단계 변신 그거 애가 하는 거 아니고 아빠들이 다 변신시켜줘야 되거든. 아빠에게 또 놀이가 노동이 되는 순간인 거야. 상품화된 장난감을 사줄 필요 없이 일상 속의 모든 것들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아이들이 서랍 여는 거 진짜 좋아한다. 서랍 열어서 거기 서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는 게 아이들에게 놀이야. 그런데 엄마들 뭐라고 하니? 12만 원짜리 로봇은 잘 사주면서 서랍에서 이거 꺼내면 안 돼요 하고 나서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한단 말이야. 아이에게는 저 세계가 너무 궁금한 거야. 미지의 세계겠지. 또 잠시 엄마 한눈 팔았을 때 어차피 열어서 다 꺼내놓게 된다. 그렇다면 엄마의 응원을 받으면서 격려 속에서 꺼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야. 양말과 자기 속옷이랑 그냥 다 꺼내. 하나씩 꺼내는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꺼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꺼내게 해줘라. 그 꼴을 참아내는 것이 이 시기 때 엄마가 아이와 잘 놀아주는 거다. 오히려 이 시기 때 행복한지 알아라. 24개월 넘어가면 내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줄 건데 이제 놀아줘 지옥에 빠지게 되실 거거든. 차라리 어지럽히는 걸 감사해 할 수 있는 시기다. 놀아주는 게 더 힘들거든. 기꺼이 꺼낼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런데 엄마들이 저거 언제 다 치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때는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살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내려놔야 되네.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개어서 서랍에 넣지 말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서랍 닫아버리면 된다. 왜냐하면 내일 또 꺼낼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가들이 그런 강박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24개월 이전 아이들과 가장 잘 놀아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강놀이,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장을 펼쳐줘라.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놀이를 잘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다. 아, 그럼 우리 보통 그렇잖아. 근데 혹시 만약 다치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으로 이걸 못하게 제지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놀아주는 것보다 옆에서 잘 관찰해주고 판을 잘 벌려주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이 시기 때 엄마들의 역할이야. 오 해주고. 오 해주고 감탄해주고 우와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 이때가 제일 편하다는 거를 조만간 알게 되실 겁니다. 24개월 넘어서 48개월 때까지는 역할놀이, 상상놀이를 하는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 때 엄마 놀아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놀아줘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시기 때 엄마들이 아이들이 계속 놀아줘라는 이야기에 정말 육아가 결정적으로 힘들기 시작하는 시기야. 그래서 내 영상 댓글에도 어떤 엄마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맞아. 끝이 없다라고. 아이가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놀아줘도 아이가 계속 놀아달라고 하고 또 엄마는 재미도 없대. 왜냐하면 아이가 이래라 저래라 계속 통제를 한다는 거야. 엄마 이렇게 말해야지. 엄마는 이 역할 해. 그래서 엄마는 옆에서 놀아주다 보면 너무 지쳐간다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내가 또 팁을 드릴게. 이 시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가 아이의 놀이를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예전 영상에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놀아줄 때 한계에 부딪히더라 하는 걸 엄마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 나는 1시간 정도쯤은 거뜬하게 놀아주는 엄마거든.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면 나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적정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어. 그래서 24개월 이후에 지안이에게 엄마랑 놀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 번 1시간이었어. 그런데 우리 아이는 1시간으로 만족 못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렇지. 아이 입장에서 1시간 동안 만족이 안 돼도 엄마의 체력이 1시간이 한계라면 1시간 동안만 놀아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 행복하지 않아. 썩은 표정으로 놀아주는 거 그거 시간만 많은 거지 질적으로는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악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야.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가 딱 1시간만 놀아주는 것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통제할 수 있어. 절제력도 배워. 더 놀고 싶은데 참아보는 거. 조절력도 배워. 떼쓰고 싶은데 오늘 약속이 된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배워. 만족감도 배워. 계속 이어지면 만족감이 없거든. 오히려 그래.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오히려 만족감을 가지면서 놀아. 엄마는 사실 놀아주는 게 너무 힘든데 내 아이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놀아주는 엄마들이 있거든. 이 아이들이 더 잘 자랄 것 같지? 엄마가 많이 놀아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엄마와 놀이 시간을 너무 오랜 시간 많이 가진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연중에 엄마들이 아이를 맞춰가면서 놀이해주는 게 엄마 놀이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이 아이는 상대가 나를 맞춰주는 놀이에 익숙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 왜냐하면 친구들은 나를 맞춰주지 않거든. 근데 우리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7시간 요구하면 7시간 다 놀아주는 것이 오히려 내 아이에게는 이타적인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거절 없이 놀아준 아이들의 특징이 친구의 거절에 유난히 상처를 크게 받아. 아이가 엄마 더 놀아줘 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오늘은 여기까지야. 엄마 지금 집안일 해야 돼. 더 이상 놀아줄 수 없어. 이런 거절들을 좀 많이 받아봐야지 아이가 단단해져. 그래서 친구에게 같이 놀자 말했을 때 나 지금 이거 해야 돼서 못 놀아라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고. 근데 엄마에게 한 번도 거절받지 않았었던 아이들이 친구가 나 지금 이거 너랑 같이 못 놀아라는 말에 완전 상처받아. 왜냐하면 거절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간적 한계를 정해주고 놀아주시라. 난 1시간이라고 말했다. 근데 엄마들 중에서 나의 한계치는 10분이에요 하는 엄마들 있을 거야. 10분도 괜찮다. 왜냐하면 불행하게 놀아줄 바에야 10분 동안 어떻게 놀아줘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질적으로 놀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루를 5시간 노는 것보다 매일 오히려 10분씩 놀아주는 게 훨씬 낫다.
아이들이 오히려 절제와 조절, 그러니까 통제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절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지. 오늘 우리 엄마가 놀이를 멈췄지만 내일 또다시 놀아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놀아주는 거야. 1시간 동안 아니면 10분 동안. 그럼 아이들 또 사실 더 놀고 싶은데 참자. 우리 엄마 내일 또 놀아주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는 거 세상 아니다. 근데 대신에 기가 막히게 재밌게 놀아줘야 돼. 10분을 시간 때운다라는 생각으로 놀아주시면 안 된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게 놀아줘야 된다. 그럼 나중에 놀이 시간으로 협상도 가능하다. 우리 지안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랑 놀래, 휴대폰 볼래 하면 우리 지안이 뭐 선택하나요? 엄마랑 놀래. 엄마랑 놀겠다고 하잖아. 왜냐면 그 아이에게 엄마랑 노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 왜냐면 우리 엄마는 기가 막히게 잘 놀아주는 엄마인데 충분히 놀아주진 않기 때문에 늘 뭔가가 아이가 애달아 있어. 오늘 이거 잘하면 놀이 시간 10분만 더 늘려줘. 이렇게 나에게 협상을 걸어오기도 해. 그랬을 때는 기꺼이 이렇게 아이가 엄마와의 놀이 시간을 즐거워한다는 건 엄마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시기 때 여자아이들이 소꿉놀이 진짜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댓글 속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 엄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 어떻게 해야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기꺼이 그 명령에 따라 주어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 멋대로 이 나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도를 굉장히 낮추거든. 놀이 속에서 지 멋대로 해봐야지. 실제로 현실에서 제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놀이 속에서 지 멋대로를 마음껏 해본 아이들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균형 감각을 맞추더라. 근데 이런 놀이 속에서 실컷 자기 마음대로 못 해본 아이들이 현실에서 지 마음대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욕구가 다른 데로 표출. 그렇지. 정확하게 이해했네. 오, 좋은데.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와의 역할 놀이에서 끊임없이 뭔가 사회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왜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놀이를 통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뭘 배우는지 아니? 다른 친구들과의 놀이 속에서 친구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너 왜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해? 이런 언어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엄마가 유머가 섞인 재밌는 반응을 해주잖아. 그럼 오히려 아이들이 그 사회적인 기술을 배워. 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라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반응을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자 했었을 때 알겠습니다 하는 그 유머를 적용할 수 있는 아이로 큰다.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맞네. 이런 사회적인 기술을 말로 가르치지 말고 엄마가 놀이 속에서 아이에게 시범 보이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엄마들 계속 놀이 속에서 뭘 가르치고 싶은 배움적 의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이 블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엄마가 계속 아이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드라마 보고 있는데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지금 놀이 속에 빠지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놀이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다. 엄마는 질문하는 입은 다물어라. 아이가 질문하는 것에 기가 막히게 유머 코드를 넣어서 반응해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다. 가르치려고 하는 언어 사용하지 말아라. 놀이 속에서 개 되어 봐야지. 현실 속에서 개 안 된다. 놀이 속에서 내 멋대로 해봐야지 현실 속에서 내 멋대로 안 해. 오히려 그래. 그러네. 놀이 속에서 엄마가 기꺼이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잖아. 내 아이는 엄마의 관대함을 배워. 그리고 그 관대함을 친구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아이로 큰다는 거야. 또래 관계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놀이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너는 괴물이다 하고 공격한 친구에게 선생님 저 친구가 방금 나 괴롭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인기가 없어. 왜냐하면 괴물인 아이는 분명히 놀이하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상대 아이가 자기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괴물을 맡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다시는 저 친구랑 안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친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런 아이도 있어. 괴물인 친구가 우욱 하고 공격을 했는데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친구의 배를 치고 어깨를 가격을 해가지고 제압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 괴물인 아이가 야 너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 저 친구랑은 안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압한 이 친구는 나는 네가 놀자고 해가지고 진짜 물리쳐 준 건데 왜 같이 놀자 이렇게 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아니?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힘의 조절을 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아이들이 있거든. 괴물이 응 하고 공격했을 때 내 칼을 받아라 샤샤샥 하는데 손에 힘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액션을 취하면서도 친구가 전혀 다치지 않게 힘을 조절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 아빠가 이런 놀이를 해줬다는 거야. 감각은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랑 엄마가 그런 감각을 아이에게 전달을 할 때 아이가 배울 수 있거든. 아빠와의 놀이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야. 아빠들이 6살 남자아이 한 명 제압 못하겠니? 그런데 아빠가 적절하게 힘을 조절해가면서 자기와 싸움 놀이를 해주는 걸 아이가 감각적으로 익히는 거야. 이렇게 몸의 감각을 익힌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그 감각적으로 힘을 조절하면서 논다고. 이런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 키즈 카페 가서 아이가 계속 엄마에게 놀아달라고 해요.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사실 키즈 카페 가면 두 분류의 엄마들이 있어. 계속 아이에게 끌려다니면서 함께 놀아야 되는 엄마들이 있고, 아이의 놀이하는 모습을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 교양 있는 모습으로 지켜볼 수 있는 엄마들이 있거든. 혼자 잘 노는 아이들은 키즈 카페 가서도 잘 놀아. 이런 엄마들은 커피 마시면서 잠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키즈 카페가 될 거야. 하지만 혼자 노는 것을 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즈 카페는 엄마에게 이보다 더 큰 노동일 수 없어. 그런데 왜 내 아이가 혼자 못 노냐면 혼자 놀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경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낯선 것에 대한 경계가 뚜렷한 아이들이 키즈 카페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지안이가 두 번째 케이스였어. 그치. 키즈 카페에만 가면 우리를 잠시도 못 앉아있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데리고 다녔거든. 그래서 난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지? 그래서 키즈 카페를 안 갔어. 안 가면 돼, 남편. 굳이 우리 아이를 왜 그 불안도 높은 공간에 데리고 가니? 법륜 스님이네. 그래서 편안하게 같이 놀 수 있는 사촌 형이나 누나가 있을 때는 데리고 가서 3명이서 놀게 하고, 그때는 지안이가 나를 찾지 않았거든? 왜냐면 익숙한 형아랑 누나가 있으니까. 맞아. 친하지도 않은 애들끼리 엄마들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키즈 카페 데리고 가면 지안이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 계속 내 손을 잡아 끌던 맞아. 아이였거든. 그럼 다른 엄마들 앉아서 커피 마실 때 나는 끌려다녔어.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는 키즈 카페 안 갔어. 그러면 되는 거야. 맞네. 그리고 이 시기 때 아이들이 했던 놀이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 그럼 엄마들이 이제 다른 놀이 좀 하자. 너는 매번 이 놀이만 하냐. 아, 이거 창의성이 없나? 오히려 반대야. 반복 놀이를 계속하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지금 본인의 불안도를 낮추고 있다는 거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예측 가능하지 않아서 불안한 거거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놀이 공간에서는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이가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집에서는 반복 놀이를 계속할 수 있지. 반복 놀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놀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 그래서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반복 놀이를 즐긴다. 반복 놀이를 한다는 건 스스로 본인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하는 반복 놀이를 기꺼이 응원해줘야 된다. 다른 놀이를 하라고 요구하지 마시라. 가지 놀이를 실증 낸 애들은 그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야. 이 아이들도 장점이 많지. 새로운 도전을 잘한다고 하는 거. 그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키우면 돼. 새로운 놀이 매번 도전시켜주시면 돼. 내 아이의 결에 맞게 키워주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시기 때 아이들 심심해야 돼. 엄마들이 아이들이 심심한 꼴을 못 봐. 그래. 본인은 놀아줄 체력이 안 되는데 아이가 계속 심심해 하면 결국엔 엄마도 어떻게 하게? 핸드폰 건네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엄마에게 심심하다고 하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죄책감을 느끼네. 그리고 나면 내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는 거야. 이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게 학습돼. 그래서 심심하다는 말은 곧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심심한 꼴을 버텨내야 돼. 심심해도 내버려둬야 돼. 심심한 게 30분 이상 지속되었을 때 아이들이 본인만의 놀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 이 순간이 창의성이 발현되는 순간이야. 심심해야지 창의성이 발현된다. 심심한 꼴을 못 보는 엄마들, 심심한 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저 순간은 내 아이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시간이다. 오늘 내 말로 심심하다고 하는 아이를 기꺼이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엄마들에게 만들어지길 바래.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48개월 이후에는 협동놀이가 가능해.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야. 그래서 그전에는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여 내 아이의 사회성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48개월 이후에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는 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굳이 꼭 10명의 친구와 즐겁게 협력놀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한 명의 친구만이라도 아이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거 협력놀이의 단계로 잘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 이 시기 협력놀이의 특징이 아이들이 경쟁놀이를 하려고 해. 그치. 그래서 승부욕이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엄마들 중에서 이런 엄마들 있어. 우리 아이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 승부욕 아니야. 그냥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고 떼쓰는 거야. 진짜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내가 지금 패배했음을 정당하게 인정해.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승부욕인 거지. 아, 다시 하자고! 이거 승부욕이 아니야. 그냥 고집 부리는 거야. 떼쓰는 거야. 진짜 승부욕과 떼쓰는 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시기다. 잘 논 아이들이 패배를 잘 받아들여. 왜냐하면 놀이 속에서는 이기고 지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근데 잘 못 놀아본 아이들의 특징이 놀이는 이겨야 되는 건지 알아. 그래서 승패에 목숨을 걸지. 이런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이 속에서 부모님들이 아이 기살려준다고 다 져주셔. 10번이면 10번 엄마 아빠를 다 이겨본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승패에서 지잖아. 참을 수 없는 거야. 내 인생에 좌절이란 실패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 때 엄마들이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24개월 이전에는 아이에게 다 져주시면 되거든. 근데 48개월 이후에는 정말 정정당당 승부를 해라. 나는 지안이야 몸싸움을 하잖아. 침대에서 서로 밀어뜨리기 놀이를 하거든. 이런 거친 놀이가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몸의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랬을 때 나는 정말 9번 내가 이겨. 그리고 나서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슬아슬하게 아이에게 한 번의 성취감을 탁 느끼게 해주거든. 10번 다 이겼을 때는 자존감이, 성취감이, 효능감이 올라가지 않아. 그런데 9번 좌절하고 나서 한 번 탁 이겼을 때 아이의 자존감과 효능감은 확 높아진단 말이야. 아이를 이겨라. 이 시기 때는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가 실패와 좌절에 단단해진다. 이렇게 단단해져야지 밖에 나가서도 진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근데 다음번에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이게 진정한 승부욕이다. 내가 다음번에 긴 영상으로 하나 찍기도 할 건데 이 시기 때 제일 좋은 게 산에 데리고 가는 거야. 산만큼 좋은 놀이공간은 없다. 산에 가면 아이들의 창의성은 그냥 다 만들어져. 엄마랑 아이랑 2명이서 갔는데 아이가 숲에서 놀 줄 모르거든. 그때는 모방부터 시작하면 돼. 모든 창의성의 시작은 모방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 산에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는 아이에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놀아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이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런데 내가 자발성과 주도성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다. 자, 이거 함께 해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에게 이 놀이가 무엇이다? 엄마가 시킨 일이 된다. 하지만 엄마가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스스로 나도 저 놀이 하고 싶어 해서 따라해. 이거는 본인이 주도성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몇 개 팁만 이야기를 하자면 봄에는 동백꽃이 진짜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 나무젓가락 하나 챙겨가서 동백꽃 꽃기놀이만 해도 꽃꽂이가 되거든. 가을에 이렇게 작은 꽃들이 정말 많이 피어. 그거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투명 매니큐어 하나 사가지고 꽃을 따다가 꾹 누른 다음에 위에 매니큐어 발라주잖아. 꽃 네일 아트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산에서 돌멩이 모으고 자연물 모으고 나무가지만 모아도 그거 아이들에게 놀이거든. 맞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잘 노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모방하여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낼 것이다. 잘 놀면 잘 먹거든. 잘 먹으면 잘 자. 그래서 잘 자라는 거야. 놀이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노는 게 진정한 놀이다. 그리고 엄마들은 놀이 속에서 입을 다물어라. 감탄사만 연발해 주시면 된다. 안전이 걱정된다? 그렇다면 엄마 핸드폰 보지 말고 아이가 안전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엄마는 지원해주는 지원자의 역할을 해주어라. 그리고 엄마들이 패키지 놀이의 가이드님이 되지 마시고 아이가 자유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거. 그래서 잘 노는 아이들은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놀아본 기억이 있어야지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지 않을까?